예, 들으신 것처럼 사드 문제로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오랜만에 해빙 무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오늘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엔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 시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곤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들으셨겠지만 네. 사드 문제 그동안 우리 기업들 피해도 많았었고요. 마음 네네. 졸인 일도 여러 번 있었는데 긴 터널을 좀 빠져나온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합의문 공동 개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자체는 이제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여전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중 간의 인식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양국 간의 교류 협력 관계가 부정적인 타격을 받는 거는 이제 막자라는 데 대한 예. 공감대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동안 중국이 일관되게 해온 게 자기네들은 사드 보복 공식적으로 한 적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뉘앙스상 그동안 했다라는 게 예. 알게 모르게 인정이 되게 돼 있고요. 예. 된 걸 수밖에 없고 다만 이게 완전한 해결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측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사드가 지금 임시 배치돼 있는 현실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드가 이제 정식 배치되는 단계가 이제 전개가 되면 중국 측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이걸 네. 내면서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자체의 배치를 되돌리자기보다는 예. 자기네들이 사드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적 레버리를 계속 유리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세 번 이런 시도는 계속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지금처럼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금처럼 심각한 국면은 조금 이제 이 회피할 수 있는 예. 모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가보자 이런 네네.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사드에서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네네. 이게 지난번에 이제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이기 체제를 완전히 만들어내면서 네네. 나온 좀 그 사이 급변했던 그 무렵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특별히 이게 달라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중국의 어떤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는 18차 공산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 관련해서 더더구나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인식했던 건 시진핑 주석까지 계속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강행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불쾌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공산당 대회 끝나서 시진핑 주석 자체의 권력 기반이 공고화되기 이전까지는 이게 양보를 해줬다가는 국내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을 거예요. 예. 이제 일단 내부적인 체제가 공고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동기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오히려 북중 관계도 작용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2017년, 2016년 작년 2017년 들어오면서 사실 북한의 행태를 보면 중국의 권고나 아니면은 은근한 압력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인상을 보여줬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중 관계까지 계속 악화 일로로 갔다가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완전히 지금 급격히 악화돼 버리는 예.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예. 중국은 이 상황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요. 북중 관계 말씀하셨으니까 마저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이번 당대회 때 이제 두 번의 전후로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마지막 그에는 시진핑 주석의 이름까지 이제 거명을 하면서까지 축전을 보냈는데 예. 앞으로 북중 관계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번에 이제 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중국 인사가 북한에 가서 그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한달지 네. 뭐 통보를 한달지 이런 게 있다면 인사 교류가 있다면 북중 관계 앞으로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전망도 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북중 관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게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북한이 김정은 시대 이후에 일관되게 이 취해온 외교 정책 자체가 중국에 마치 의존하고 종속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겠다라는 건 분명히 표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건 실적으로 북한의 대외적인 행태를 통해서 그동안이 나타나 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교 관계를 할 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일종의 대국 심리가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정은도 자기 존대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모란봉 악당이 이 베이징에 갔다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김정은 이 우상화 예. 공연 자체를 중국 쪽에서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으니까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도 이제 일종의
대국으로 같이 동등한 상대로 인정해달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북한에서는 갈 거예요.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모양새상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고요. 예, 예.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아마 당장 그 중국 공산당 대회 때문에 북한을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생각은 조금 접어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 체제가 완전히 이기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면 나머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머지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예.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좀 우습게 본다라는 우려를 우습게 볼 거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양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북중 관계도 개선의 시도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지도자가 가진 인식상의 괴리가 예. 그렇게 쉽게 봉합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그 양국 간의 합의문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MD 구축 문제랄지 사드 추가 배치 문제랄지 이런 예, 예.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백악관하고 약간의 어떤 물밑 교류랄지 공감대 합의가 좀 있었다. 네네. 양해 정도는 있지 않았냐 이런 이제 분석이 좀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이미 뭐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드 문제는 미중 간에도 좀 풀어야 될 문제다. 한국이 계속 그 부정적인 영향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예. 동맹 파트너로서는 미국도 좀 나서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알게 모르게 백악관에서도 아마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을 그러면 거고요. 중국 당국이 이 사드를 미국 것으로 이제 온전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겁니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를 이제 그렇죠. 미중 관계로 동맹의 우리하고 미국은 동맹 관계이기 예, 예.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사드 체제도 공유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우려를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었을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미 행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거라고 짐작은 해볼 수가 그러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방중을 하게 되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 앞서서 어떤 화해 제스처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드 문제는 사실은 미중 간에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미국이 할 수가 있는 것은 이미 이 소개가 됐지만 이게 지금 당장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한 거지 제3국 다시 말해 중국을 향해 사용될 일은 없을 거라는 이제 언지를 주는 정도 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동맹국인 한국이 부당한 피해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온 것이 예. 먹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도 이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침 오늘 이제 그 북핵 육자 수석 대표의 한중 대표 간의 첫 협의가 오늘 있습니다. 네네. 베이징에서 있는데 자 북핵 문제가 분명히 다뤄지겠죠. 네네. 사드 문제가 일단은 봉합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뭐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물론 이제 상견례 비슷하게 할 네, 것 지금 같은데 어떤 논의들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 육자회담 이 수석 대표들 간의 접촉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육자회담 목적 자체가 북한 비핵화이기 때문에요. 북한의 현재 핵 미사일 그 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이게 각국마다 인식들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든 국가들의 인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이제 이루어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계속 그 9월 말 이후에는 지금 이른바 핵 미사일 실험에 휴지기를 가지고 있는데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때 그럼 어떤 조건에서 입구로 들어갈 거냐? 북한이 동결하면 대화를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은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을 불능화를 하면서 이게 국제적 검증까지 받을 때 예. 입구에 들어가야 될 거냐? 아니면은 단순히 그 지금처럼 계속 핵미사일 발사 안 하고 있는 조건이면 가장 이 북한의 입장에서 후한 조건이 그 대화에 들어가는 건데 예, 예. 지금 발사 안 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아마 미국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요. 다시 말해서 각국들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 하에서 대화를 시작할 거냐. 여기에 예. 대한 아마 서로의 의견도 교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오늘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면 비핵화 전이라도 대화를 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핵화 의지가 확인된다는 수단이 뭔지에 뭔지. 대한 의견들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비핵화 예. 의지라는 게 단순히 그렇죠. 아주 후하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미사일 발사 안 하는 걸로 예, 예. 핵미사일 실험 안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더해서 그 실험을 안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이 핵 개발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을 하고 또 진짜 중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 국제적 검증까지 받는 조건들도 또 추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뭐 그리고 더 엄하게 하면은 그럼 언제까지 나머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들도 비핵화할 건지 미리 일정 제시하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예. 국가들마다 지금 구상들이 다 틀리니까요. 다르죠. 자, 박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9월 15일 이후로 북한의 도발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이 다음 달에 있잖아요. 네네. 예. 어때요? 그 무렵에 뭐 도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9월에서 10월 이 사이에 들어가서 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조용해졌을 때 이게 전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면에서 일종의 공세 종말점, 다시 말해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1차적으로 지금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더 진보된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ICBM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재진입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또 한 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얘기하는 바로 수소탄이라는 그 폭탄이 훨씬 경량화돼서 임의대로 위력을 조절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요? 지금까지 안 보여준 걸로 봐서는 그게 빠르면 연말이 될 수도 있고요. 12월경 아니면 내년 초 어떻게든 북한은 빨리 완성해서 보여주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대화를 통한 대화를 먼저 제일 하게 될 건데 여기도 쉽지가 않은 게 결국 북한은 수차례 얘기한 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화 시작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나머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대화에서 일종의 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한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다만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준비는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기간이 1년 중에 한미연합전력이 가장 잘 대비가 돼 있는 시기일 거예요. 전력 배치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도발의 가장 정석은요.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능성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 얼마 전에 이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판문점 JSA를 들렸죠. 그런데 이제 갈 때 10분이면 간다고 하죠. 그런데 30분간 거기 수도권 지역에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촌과 탱크 기지를 이렇게 헬기로 시찰을 했다고 해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떤 침략에 어느 정도 허술한지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갔다 이런 분석이 뉴욕 타임즈 해놓은 것 같던데 어떻게 저는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북한에 대한 무언의 시위 이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한번 둘러봤다라는 건 수도권의 방어 시설 자체를 한번 그다음에 한미 양국이 수도권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지를 본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고 났기 때문에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어떤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스처가 결과적으로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미국이 한국에 보내고 있는 안보 공약이라는 게 이렇게 이 믿음직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뭐 흔히 이제 국내에서 한 8, 9월에 긴장이 올라갔을 때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 나는 거 별로 안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란 것도 보여준 거죠. 결국 우리 일이나 다름없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메시지도 저는 전달을 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차두연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